인천국제공항에서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할 예정이던 아시아나 729편이 기체 결함 확인으로 1시간가량 지연 출발했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해당 항공기가 활주로로 이동 중 자동 조종 장치에 갑자기 오류 메시지가 떠 긴급 점검을 진행한 것이라며 점검 결과 운행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 40분 예정이었던 여객기 출발 시간이 오전 11시 57분으로 연기되면서 승객 297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최근 평양에서 열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축구 남북 예선전 방식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을 날려보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8명은 어젯밤 8시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에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판이 담긴 전단 1달러 지폐 2,000장, USB 1,000개, SD카드 1,000개도 풍선에 함께 담아보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은 가짜 평화 무드를 이용해 평화의 스포츠 경기마저 민족 대결의 결투로 변질시켰다며 이를 비판하기 위해 전단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김영용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이 오늘 말했습니다. 김 부상은 제9회 중국 베이징 샹산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부상은 북한이 평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측은 최근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 협상이 결렬된 것을 놓고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지난달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에서 벌어들인 돈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오늘 발표한 9월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5.2% 감소한 6조 3,685억 엔, 수입은 1.5% 줄어든 6조 4,915억 엔을 기록했고 무역 수지는 1,230억 엔 적자였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환경과학원은 내일도 중서부 지역에서 나쁨 수준이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국정감사. 국회의원이 형사의 위치에서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을 상대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공개 청문회입니다. 한마디로 국회가 배분한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 감찰, 감독하는 것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이지만 언론사인 KBS는 감시 대상이자 비판 대상인 국회의원 앞에서 쩔쩔맵니다. 337만 표를 득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261만 표를 득표한 박원순 서울시장도 국회의원들 앞에서 쩔쩔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 가장 많은 득표수라고 해봐야 10만이 넘지 않는데 그런 국회의원한테 광역단체장들도 쩔쩔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회의원 나으리들, 님들은 왜 감사를 안 받습니까? 아니, 똑같이 나라 돈 쓰면서 님들은 왜 감시자, 심판자 자리에만 있습니까? 안 됩니다. 보좌관 친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서 비자금 조성을 한 의혹이 있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선거운동원에게 용역비 수천만 원을 몰아준 의혹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허위 서류로 연구비를 타내서 비정규직 급여를 편법 지급한 의혹이 있는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 등 뉴스타파에 의해서 세금 도둑으로 의심받는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든 국회의원의 피국정감사를 요구합니다. 감사원법을 뜯어고쳐서 감사원이 나서든지 여야가 공수를 바꿔가면서 국회에서 조사하든지 혹은 제3의 감시기구를 구성해서 조사하든지 세비 외에 한 해 400억이 넘는 국회의원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한목적적으로 쓰이는지 규명해야겠습니다. 그래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생동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004번 쓰시는 분, 김용민 씨, 토요일 드디어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네요. 오후 5시 5분 KBS 제1라디오의 김용민 라이브를 매일 듣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네요. 잘했죠? 잘하셨습니다. 눈물이 나는데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사합니다. 겸손한 스피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여러분의 응원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 프로그램 나날이 발전해야 합니다. 예. 자,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를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애청해 주시고 문자와 콩으로 사연 주시는 분들께 이번 한 주 힘내시라고 10,000원의 행복 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문자와 콩으로 사연 주신 분들 중 200번째, 400번째, 600번째 저희가 여러분의 사연 받는 순서대로 200번 단위로 1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당첨자는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방송이 뭐지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자, 오늘부터 가을 개편을 맞아서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코너들 아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시까지 열심히 달려볼게요.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정치 뉴스로 속이 울렁거릴 때, 머리가 어지러울 때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이것만한 것이 없다. 지금부터 다 함께 손, 머리 위로 박수 치면서 초집중 뉴스 505. 오늘부터 새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505 함께 하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 503이 아니라 네. 뉴스 505. 아이고, 네. 7시 하는 거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예. 자, 뉴스 505. 5시 5분에 김용민 라이브가 시작하기 때문에 505 뉴스 505입니다. 네, 이 천문을 여는 역할을 맡게 돼서 예. 네, 긴장도 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프닝을 들어보니까 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나가시려고 해서 제가 나가면 네. 안 된다. 밖에 스튜디오 우리 입구에 있는 우리 프로듀서께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네. 못 나가게. 예. 작가님이 용접하시는 것들이다. 예. 네. 근데 말이죠. 라이스 브루어리님 지금 문자 보내셨는데 505는 두 분의 몸무게를 합친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블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단. 다시는 글을 못 올리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상근 기자와 함께 오늘의 뉴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네, 첫 번째 뉴스 오늘 아침이죠.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가 총 10가지에 달하는데요. 크게 나누면 자녀 입시 관련 의혹, 그리고 펀드 관련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관련 의혹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네네. 일단 이 자녀 입시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와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허위 신고 미공개 정보 등의 정보 이용 등에 따른 이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사무실과 자택, PC, 하드드라이브 등을 외부로 옮긴 데 대해서는 네. 증거 위조 교사와 증거 은닉 교사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주지가
불명하면은 네네. 구속할 수가 있죠. 구속이 되죠 보통. 네. 근데 이제 거주지 불명은 뭐 불가능한 얘기고 뭐지 밀항을 하지 않는 이상이 네, 그렇죠. 가능하겠습니까? 밀항할 가능성도 없는 이미 다 것이고.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디에 사는지도 다 아는 판인데요. 증거인멸. 그 여러 가지 혐의 중에 증거인멸을 넣은 점. 네. 증거인멸로서 어떻게든 구속하겠다는 검찰의 강력한 의지가 읽힙니다. 법원이 어떻게 좀 볼지가 관건인데 이 사실 관련된 증거들을 다 검찰에 제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증거 인멸로 볼 것인지 뭐 다만 이제 그 개인 자산관리사가 손을 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것을 이제 뭐 증거 인멸로 그 판단을 내릴지 그건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제기됐던 의혹들과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또 네네. 지켜보고 있는 많은 언론인 또 법률가들의 판단인데 자 영장 실질 심사에서 어떻게 다툴지 또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잠시 후에 박지훈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상 기자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그렇습니다. 브리핑이 부실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법전을 펴보지도 않았습니다. 자, 네. 잠시 후 전문가의 소상한 진단 함께 들어보시죠. 자, 다음 소식. 이번 네. 주에도 뭐 하여간 그 화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 8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국정농단 재판이 이번 주부터 재개된다고요? 네, 대법원에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관련해서 이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뭐 결과를 바꿀 만큼 뭐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좀 관심이 좀 떨어지는데 네. 이 반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이 결과를 좀 바꿀 만큼 이 고등법원의 판결과 대법원 판결이 달랐기 때문에 네네. 그 결과가 좀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정농단 재판은 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으로부터 시작이 다시 되는데요. 오는 25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예.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지난해 있었던 이 정영식 판사의 항소심 재판 결론을 뒤집었는데 네. 이 정영식 판사는 뇌물의 액수를 36억 원으로 잡고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만 이 대법원은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그리고 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의 지원금까지 모두 경영 승계라는 현안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로 봤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뇌물 총액이 한 86억 원까지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 이 횡령 액수가 50억 원이 넘죠. 그러면 이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네. 다만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의 절반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네네.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운명을 가를 좀 결정적인 기로에 놓인 셈입니다.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20년이 넘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 재판이.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감옥 가느냐 마느냐 이게 파기환송심에서 다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주목도가 높습니다. 네, 또 한 번 들어갔다가 또 집행유예로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다시 어떻게 결론이 날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2심 판사쯤 되면은 나름대로 법원에서 뭐 대법관은 아니더라도 그 최고위 네. 평판사 중에서는 최고위 판사인데 이렇게 2심의 판결 내용이 거의 다 엎어졌는데 말이죠. 네네. 이거와 관련해서 2심 판사에게 뭐 책임을 묻는다든지 뭐 최소한 뭐 경고장이 날아간다든지 뭐 이런 게 없나 봐요. 네, 그렇죠. 이 뭐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오보를 내면은 다 경위서를 쓰기 마련인데, 네네네. 네, 어떻게 좀 판결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경위서를 얼마나 써봤어요? 경위서 뭐 밥 먹고 나서 항상 경위서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게 수위가 높은 게 네네. 심할서. 심할서. 예. 네. 근데 이제 신입사원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심할서를 쓰라고 하면은 심할서. 심할서. 심할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심할서인데. 말서입니다. 말서. 예, 네. 심할서. 예. 자,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네.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그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네. 이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라면서 그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네네. 뭐 직접 편지를 쓴 건 아니고 이 최순실 씨가 정준길 변호사와의 접견에서 구술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네네. 이 최순실 씨는 이 정준기 변호사를 만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이 대통령 취임 전에 이 곁을 떠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예. 이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았을 텐데 죄스럽고 한탄스럽다. 이 음. 남아있더라도 투명 인간이 돼서 남모르게 도왔어야 하는데 주변에 나쁜 악연들을 만나서 대통령님에게까지 죄를 씌워드려 하루하루가 고통과 괴로운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예. 뭐 그러면서 애초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뭐 참 뭐 답답하기 짝이 없는 편지인데요. 뭐 네. 민주당에서는 최근 보수 세력의 장애 집회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면서 네. 이런 시기에 이런 일방적인 편지가 나오고 또 보도가 되는 데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애당초 태블릿 PC를 쓰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네, 뭐 그런 내용은 없었고, 네, 알겠습니다. 그 셀카만 찍지 않았어도라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만난 모양입니다. 네, 뭐 국민들끼리 뭐 맞서고 있다라는 이 뭐 분열이 심해졌다는 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뭐 어느 정도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이 청와대에서 가진 종교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이 검찰 개혁이라든지 뭐 공수처 설치라든지 뭐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이 국민들의 공감을 모은 사안들도 이 정치적인 공박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대통령인 저부터 우리 정치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네. 이 종교 지도자분들께서도 더 큰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이 국민 통합이라는 면에서 뭐 나름대로 협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했고 또 많은 분야에서 이 통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노력을 해왔지만 뭐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앞으로 총선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이 정치적 갈등은 더 높아지고 이것은 곧바로 국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 개신교계 특히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화문 일대에서 울려 퍼지기도 하는데 네네. 그 선봉에 선 사람이 바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광훈 대표회장 목사. 전광훈 씨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초청받지 않았고요.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네. 이렇게 두 사람이 오늘 청와대 초대됐더라고요. 네, 불교계에서도 갔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개신교 쪽에서는 그 두 분이 네네. 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 보도를 통해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인터뷰를 실었더군요. 네, 이 유승민 의원은 현재 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그러니까 줄여서 변혁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변혁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당권파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또 위치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네네. 이 유승민 대표의 말은 그 향후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들의 동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좀 그런 네. 상황인데 이 조선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그 유승민 대표는 그 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법안에 반대를 하며 12월 초 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네. 이 법안을 막아내는 소명을 다한 뒤 이 탈당과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네. 이 탈당을 하겠다는 건데 12월이나 돼야 나가겠다라는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 공수처 설치라든지 네. 이 선거법 개정을 이 본인이 어떻게든 막겠다. 네. 그것도 이제 바른미래당 당직을 유지하면서 네. 이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또 이 비당권파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 원내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막겠다라는 얘기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 교섭단체 원내대표 그 바로 오신환 의원을 네, 오신환 말하는 의원. 거죠. 네, 오신환 그렇습니다. 의원이 사실 유승민 의원하고 정치적으로 뭐 동지적 관계고 하니까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 바탕으로 또 자유한국당과 연대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거 아니냐 좀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황교안 대표가 뭐 대의를 위해서 뭐 개인적인 것을 버려야 한다면서 이 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기 때문에 이 12월에 또 보수 통합 논의가 이어질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유승민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과의 무조건 통합은 없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또 바꿔 말하면 또 조건부로 통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기도 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건부 통합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뭐 조건이 여러 개 걸어가지고 뭐 그중에 몇 개 맞으면 네. 힘을 합칠 수도 있지 않나. 네. 네. 당장 합당의 형태가 아니라 뭐 사안별 연대를 하겠다는 뜻인 건지 선거연대일 수도 있고요. 선거연대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 유승민 의원을 따르는 후보가 나온 곳에 자유한국당 후보를 내지 않는 뭐 이런 형식?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 네네. 의원이 그렇습니다.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때는 또 공수처 설치 반드시 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가 뭐가 다른지 너무 궁금해지고요. 네네. 네. 여러모로 참 그 행보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아주 험한 말로 유승민 의원을 비난을 하더군요. 네. 예.
뭐 며칠 전에는 나가려면 얼른 나가라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오늘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네, 오늘은 나간다고 뭐 했으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배신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굉장히 또 격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잠시 후 핫소리 시간에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목소리.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이 권용원 네. 이 금융투자협회장의 이름이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많이 올랐는데요. 네네네. 이 갑질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연합뉴스 TV가 이 권용원 그 금융투자협회장이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또 회사 임직원과의 술자리에서 그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발언이 아이고.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이 녹취록 내용을 보면 이 권용원 회장은 그 운전기사분에게 오늘 새벽 3시까지 술 먹으니까 각오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이에 그 운전기사분께서 자녀가 생일이어서 좀 어렵다 이렇게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네. 그러자 뭐 미리 얘기를 해야지 바보같이 그러니까 당신이 인정을 못 받는 것이다. 아하.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예. 또한 홍보실 직원에게 이 기자에게 위협적인 태도로 대응하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뭐 잘못되면 죽여 패버려 허허. 라든지 네가 기자애들 쥐어패버려 이렇게 말한 그런 내용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네네. 또한 이 회사 임직원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뭐 너무 잘못했니 얘한테 너 얘한테 여자를 뭐 XXX 뭐 이런 식으로 좀 방송에서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막말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권용원 협회장은 공개 사과를 했는데요. 네. 뭐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어떤 구차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라면서 이 거치 문제에도 뭐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에 따라서 뭐 따르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됩니까? 네, 어디까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지가 좀 난감한데. 예. 이거 보니까 한국 금융투자협회죠. 네네. 여기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협회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자율 규제 기관인데 사실상의 공공기관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네네. 그런데 각계각층의 의견을 굳이 여론조사를 필요가 있겠는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까지 네. 하고. 예, 알겠습니다. 언제 그 고민이 끝난다고 합니까? 글쎄요. 뭐 많은 분들의 의견과 뜻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이 많은 분들의 기준이 채워질 때 고민이 끝나지 않을까. 많은 네. 분들은 도대체 몇 분인지.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전해주시죠. 네, 이 미국 대사관저에 들어가서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네, 지난 18일 오후 2시 50분쯤 이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회원 7명이 이 사다리 2개를 이용해서 담장을 넘어서 네, 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을 해서 농성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라는 네. 내용의 시위였는데요. 네. 경찰이 현장에서 19명을 체포를 했고 이 중에서 9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네, 네. 검찰은 2명을 제외하고 7명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영장 심사에 참석한 7명의 대학생들은 이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네, 네. 이들은 경찰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예. 그런데 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의 트위터에 네, 이 시위대가 억지로 제 집에 들어오려고 했다. 이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시위대 관련 대처를 잘 해준 이 대사관 경비대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고양이는 무사합니다라는 트윗 내용을 덧붙여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가벼운 일로 보고 있다, 뭐 이런 농담조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조롱조일 수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진짜 고양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의 네. 입장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예. 뭐 고양이가 무사해서 다행인데 그 대학생들이 고양이를 해치려고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학생들이 들어가서 뭐 폭력을 행사했다든지 그런 건 없잖아요. 네, 뭐 그런 건 없고, 농성을 하기 네. 위해 들어간 건데 뭐 어쨌든 농성하러 들어간 거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긴 하는데 주한 미국 대사의 이런 발언은 과연 적절한지 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자, 뉴스 505라고 했더니 어떤 애청자분이 505라고. 네. 그게 더 정확한. 오영호. 오영호. 예. 뉴스 505. 정상근 기자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정상근 기자와 함께 했는데 가기 전에 네. 오늘의 뉴스 피로 지수 별 5개 중에 몇 개? 오늘 뉴스 피로 지수는 별 5개 중에 2개로 하겠습니다. 2개요. 네. 예. 0.2개. 네, 네, 0.2개. 0.2개. 0.2개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2개.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잠깐 다녀올까요? 이승미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금 양방향 다 작업과 사고로 밀리고 있습니다. 양평 방향인데요. 성준하들목을 지난 곳에서 화물차에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와 갓길이 차단되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고요. 이후 진남터널 부근과 감곡에서 각각 2km 구간 작업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창원 방향으로는 충주분기점 부근에서 2차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 구간에서 사고까지 났습니다. 충주분기점일 때 3km 구간 정체되고 있고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으로는 내서 3터널 출구에서 사고 나서 내서 2터널부터 4km 구간 정체가 되고요. 수도권 구간 서울 방향 통행량이 늘고 있는데요.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성휴게소 부근과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기흥과 수원에서 정체가 시작이 됐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잠깐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냐 기각될 것이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만약에 발부된다면은 또 기각된다면은 이번 수사에 그야말로 성패가 갈리는 그런 결론이 될 텐데요. 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양지열 변호사는 발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표창장도 사모펀드도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박지훈 변호사 의견은 어떤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와 자신을 이렇게 비교할 경우에는 누가 더 네. 정확합니까? 제가 좀 반대로 되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양질 변호사가 명확하게 보기는 보지만 네. 영장이라는 게 사실은 예. 예측하는 방향으로 안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음. 좀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양지열 변호사하고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런 말입니까? 저는 솔직히 반반 같아요. 반반. 네. 그러니까 기각될 가능성, 발부될 가능성 반반. 네, 왜냐하면 예. 기본적으로 혐의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양지열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해요. 사모펀드도 지금 나온 11개 혐의라고 하지만 다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인턴 과정에서 업무 방해했던 그 부분하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 등이 있고 하드디스크 관련해서 증거인멸 부분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언론에서 거의 보도가 됐기 때문에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렇다면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질문거리가 생겼는데 네. 검찰이 나름대로 한 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예. 저는 숨겨진 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숨겨진 칼. 예,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예. 예. 그게 아마 저는 증거인멸 쪽으로 하나 보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예. 증거인멸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보도가 되지 않았거나 네. 사실은 영장 발부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 우려거든요. 네네네. 만약에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 예. 영장이 발부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 근데 혐의 사실은 지금 사실 소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증거인멸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도주나 증거인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고요. 만약에 지금 건강 상태였다면 영장 청구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뇌종양하고 뇌경색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한 거는 특수수사의 규결이 그거라고 하더라도 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상당히 이거는 책임론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를 했다는 거는 뭔가 갖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모든 증거를 다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감춘 무엇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감췄다기보다는 이 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놓은 거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모든 증거인멸을 다 구속 사유로 보나요? 법원이 어떻습니까? 뭐 그건 아닌데 예. 지금 계속 언론에서 논의되는 게 예. 뭐 하드디스크 같은 것들을 뭐 숨기려고 했던 거, 감추려고 했던 거 이거 자꾸 이걸 갖고 한번 했기 때문에 그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의 여진이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증거인멸이 됐냐 안 됐냐 이 부분과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 말고 저는 증거인멸 관련해서 정영희 교수가 뭐 교사했거나 네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검찰이 부각시키지 않을까. 나머지 부분들은 나열식이에요.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이거는 다 해놓고 이거는 소명이 될지 안 될지 의문이지만 어쨌든 간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해달라. 이런 논리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 보도된 네. 것만으로 보면은 양지열 변호사하고 별 다르지 않은 견해를 예. 갖지만 나름대로 숨겨놓은 한 칼. 그것이 그렇죠. 있을 것 지금 같다. 보도대로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안 되는데 네네. 검찰이 이렇게 안 될 거를 무리하게 청구를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난주에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잖아요. 정경심 교수 그 표창장 위조건과 관련해서 그때 검찰이 꼭꼭 뭔가 숨겨놓은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저기 진술자, 공범자 A, B, C, D 실명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A, B, C, D 이렇게 말했다든지. 아, 네. 예? 인턴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뭐 허위 뭐 공문 작성 내지 위조 위계한 공무 집행방해죄 성립할 수 있는데 네네. 만약에 재판부에서도 지금 증거 기록, 수사 기록 줘야지만 저쪽에서 재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그것을 숨겼거든요. 이게 뭐 공안 사건도 아니고 이 숨긴 경우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 봤을 때는 뭔가는 가지고 있다. 네. 근데 막 진짜 없다 그러면 예. 기각이죠, 사실은. 아니 없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라면요. 그럼 정리해 보면은 숨겨놓은 한 칼이 있다면은 네. 이거는 뭐 50대 50의 상황이지만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 보자면 이건 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렇게 네, 보시는 제가 거네요. 아는 뭐 법적인 부분, 소명 부분도 그렇고요. 증거 인멸 가능성도 그렇고 도주의 우려도 없기 때문에 또 특성도 크다고 소명이 돼야 중대성이 있는 범죄에 네. 그렇다면 지금 드러난 사실, 우리가 아는 사실로는 영장 발부가 어렵고 오히려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네네. 조국 장관 동생 사례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로도 이어질지 이게 또 관심입니다. 검찰이 노리는 건 그 부분일 겁니다. 서울대 인턴 증명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도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검찰은 추측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네. 또 그리고 하드디스크나 증거인멸 관련해서도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오는 거 봤을 때는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 소환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검찰의 어떤 여파가 가해질까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거는 뭐 책임이라는 거는 뭐 법적인 책임은 아니겠죠 아마도. 그렇지만 사실 2달 3달간 나라를 흔들어 놨는데 네네. 어쨌든 저쨌든 간에 영장이 기각된 거는 특수사가 실패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이 지금 보도가 모든 범죄 사실이 보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그게 법원에서 결론이 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차피 유무죄는 새로 따져야 되겠지만 네네. 중간 단계가 구속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수사 책임자인 윤석열 뭐 통장이라든지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정도에서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언제쯤 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까요? 지금 뭐 일정은 안 잡혔는데 아마 수요일이나 뭐 내일이나 잡힐 것 같고요. 하면 새벽 무렵에 예. 그날 자정 무렵에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어느 판사가 할지는 모르십니까? 아직 이거는 뭐 언제 영장 심사 잡힐지 모르니까 예.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금년간 나오겠네요. 예. 네,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인터뷰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통음악방송 DJ 주진우입니다. 제가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김영민 라이브죠. 오후 5시에 듣는 라디오도 김영민 라이브죠. 저는 김어준은 안 듣습니다. 돼지 김영민이 진행은 정말 잘하거든요.
첫소리가 이 시간으로 왔어요.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공수처를 설치하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설치하라. 주말 여의도 국회 앞에서 울려 퍼진 국민의 함성입니다. 다른 목소리를 낸 국민은 또 광화문에서 또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이어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정권 비호용 기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정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절충안으로 나온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안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공수처 원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공수처 임명에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엔 두 가지 허점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주장은 한마디로 자유한국당 독재안을 받아달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공수처안을 놓고 나온 여야 정치권의 입장 들어보시죠. 우리 특별검사도 야당이 추천한 케이스가 2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추천한 특검들은 대부분 성공한 케이스로 꼽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가서 7명 중에 6명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은 두 가지 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는 여당은 2개를 미리 가져가지만은 야당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의 야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유한국당한테 다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유한국당 독재안을 받아달라 이런 얘기예요. 지난번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야3당과 민주당이 4당이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을 올린 겁니다. 5분의 3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다수결의 원리에서 가중 정족수에 의한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김용민 라이브 12월 정기 국회 마무리된 뒤 행동하겠다.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의 대표 유승민 의원의 말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12월 이후에 우리의 결심을 행동에 옮기는 스케줄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을 거론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다. 빨리 당을 나가라.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현장으로 가보시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유승민 대표에게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인터뷰를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탈당을 4월 달부터 생각했다고 하고 탈당은 12월에 실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거짓이 어디 있고 이런 위상이 어디 있습니까? 유승민 대표는 스스로 원칙주의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없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분파주의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다가 결국 배신자의 이름을 들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고, 그리고 이분에게는 우리의 전통인 대동주의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양보의 정치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나 혼자만이 주인이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대구가 험지라고 합니다만 대구에서는 배신자로 찍혀있고 수도권 차출론을 핑계로 대구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역사에 맡기고 넘어가자 이런 취지의 말을 했죠.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결국 탄핵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가 돼야 한다. 이것이 선결 조건이다 라고 말하면서 저렇게 명분을 만들어서 창당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며 유승민 의원을 공격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죠. 탄핵 문제는 그냥 역사에 맡기고 넘어가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던데 이런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게 역사에 맡기자, 역사에 묻고 가자 이게 다 탄핵은 그냥 뭐 받아들이자 그거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말자 이런 얘기거든요. 예예. 뭐 약간씩 표현이 다를 뿐이지. 예.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반성이 먼저다. 반성. 뭐 꼭 유승민 의원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네. 진정한 반성을 좀 하셔라.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이게 좀 뭐 달라졌나 좀 인정을 받은 뒤에 그 다음에 뭐 무슨 통합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반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내면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의 말씀은 어떤 탄핵에 대해서 반성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해야 된다.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러면서 오히려 탄핵을 뭐 수용해라. 탄핵을 잘한 거라고 인정해라. 이렇게 하면 네. 이건 우리하고 같이 가기가 어려울 거죠. 아마 본인도 그거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 오히려 뭐 우리 당에 들어온다기보다 저런 식으로 좀 명분을 만들어서 뭐 새로운 뭐 당을 한번 해보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민 라이브. 기자가 취재해서 쓴 기사인 줄 알고 읽었는데 알고 보니까 광고였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요즘 신문이나 포털에서 기사를 읽을 때 이게 광고인가 기사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기사에 탈을 쓴 광고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광고성 기사를 쓰고 광고비를 받는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공개한 기사형 광고 심의 결정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기사형 광고가 모두 3,000건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언론사들이 기사형 광고를 광고 표시 없이 내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인 줄 알고 읽었는데 알고 보니까 광고였어요. 이렇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온 뉴스타파 김강민 기자의 소상한 설명 들어보시죠. 2019년 상반기 6개월치를 모아봤더니 일간지, 잡지사 등 지면 매체에서 나온 기사형 광고가 모두 합쳐서 3,189건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3,000개, 상반기입니다. 3,000개가 넘었다? 예. 이거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사실. 전체 규모에 비해선 사실 이것도 적은 편인데 왜냐하면 이건 위법성 기사형 광고거든요. 신문 등 지능에 관한 법률, 약칭 신문법 6조를 보면은 독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구분해서 편집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형 광고를 광고 표시 없이 내보내는 거는 불법인 거죠. 아, 불법이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제가 그냥 추측해 보면은 어떤 제재 조항이라든가 처벌 조항은 없겠죠, 아마? 예, 그 법을 어겨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거죠.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삽질, 성과가 없이 삽으로 땅만 힘들게 팠다. 쓸모없는 일을 했다. 헛일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삽질을 제목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다음 달 11월 11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스터에 적힌 이 문구가 눈에 띕니다. MB 정권의 4대강 대국민 뒤통수 프로젝트. 단군 이래 최대 돈잔치였다는 22조를 쏟아부은 4대강 사업. 이 사업이 결국 삽질이 됐던 이유. 이 영화의 주연 배우, 별명은 금강요정인, 겉으로 뵙기에는 요정이란 말이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우리 오마이뉴스 김종술 시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딜 봐서 요정입니까? 원래 요정이라는 별명은 2012년도 물고기 떼죽음이 한번 발생을 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제가 기사를 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이렇게 욕설을 냈습니다.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물고기 몇 마리 죽은 게 뭔 대수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를 잘 아는 친구가 거기 댓글에다가 당신들이 요구하는 김종술 내가 잘 아는데 그렇게 쓰레기 아니다. 금강을 사랑하는 요정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별명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강이 수문장 이런 것도 바꾸시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농담이었고. 내용이 이명박 정권이 밀어붙였던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에서 이 김종술 시민 기자께서 주연을 맡으셨는데요. 영화 제작에 어떤 도움을 주신 겁니까?
제가 주연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아마 주연은 MB 아닐까요? MB. 아, 그래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예. 저는 평상시 강에서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그대로 뭐 녹조가 피면 강에 들어간다든가 네.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네. 아니면 뻘밭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던 거고 네네. 그걸 이 카메라에 담았던 것 같습니다. 흔히들 많은 네. 시민들이 알고 있는 이른바 녹조 라떼. 그렇습니다. 녹조 라떼. 이것도 사실 김종술 시민 기자가 쟁점화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 뇌리에 각인된 거 아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4대강 사업 지금 11년째 접어들었는데요. 네네. 4대강 기사만 한 1,700개 가량 썼거든요. 네네. 그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 유리잔에다가 금강물을 떴는데 맞습니다. 녹조 라떼인 거. 이거를 고발하신 분이 김종술 기자 아니세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금강이 보호문을 다 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 열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네. 3개의 보호 중 마지막에 있는 백제보 수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왜요? 그 주변에 예.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네네. 겨울철 수막 재배라고 예. 이 지하수를 끌어서 수막 재배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닫혔습니다. 네, 물을 다 말하자면은 자연스럽게 흐르게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보문을 다 열었을 때. 그때와 또 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의 흐름을 막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거의 극과 극이죠. 극과 극. 예. 제가 17년 전에 충남 공주로 내려간 이유가 서울에 살다 내려갔는데요. 예. 거기에 금강에 반해서 내려갔던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강 주변에서 살아왔는데 제가 반했던 금강은 모래톱이 있고 낮은 여울, 깊은 소 이렇게 빠른 물살이 있어서 물고기들과 야생동물들이 잘 뛰어노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4대강 사업 이후에는 2012년도 물고기 떼죽음 났죠. 2013년도부터 녹조가 피면서 크고 작은 물고기 떼죽음이 반복됐고 14년도부터는 이상한 개 생명체라고 하는 큰 비디끼벌레가 발생됐고 뭐 15년, 16년도부터는 거의 이제 시궁창에서나 볼 수 있는 실지렁이 붉은 깔따고 이런 종밖에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를 만들어 가지고 물의 흐름을 막고 그렇게 해서 풍부해진 수량. 그 물 갖고 농사가 지어집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또한 사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4대강 사업으로 16개의 보를 만들었는데 이 16개의 보를 만들고 나서 그 물을 쓰려면은 양수 시설을 갖춰야죠.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양수 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4대강 활용론이 하도 문제가 되니까 2016년도에 백제보 하류에서 하나 만들었고 2017년도에 공주보 아래쪽에서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4대강 수해라고 하면 하나인데요. 그 전에 사람들이 계속 물이 많아져서 좋아졌다, 물을 가져다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물그릇을 뭐 크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홍보도 했었어요. 근데 물을 우리가 바가지로 퍼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미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3년도에 충남 부여군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강 바로 옆에 한 2km 지점에 물을 두고도 쓰지 못한다 하니까 당시 수자원공사와 국토부에서 군인들까지 동원돼서 금강물을 차로 퍼다가 논에다가 부었죠. 이거는 기름값이 더 들죠. 차라리 기름값 농민들한테 주고 올해 농사 쉬어라. 그러면 농민도 편하고 땅도 편하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 물을 가져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물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질이. 맞습니다. 올해 지금 충남 그 아래쪽에 백제보 아래쪽에 서천 하구뚝이 막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걱정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강에서 많은 농민들을 만나는데 그 농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나는 나이 먹고 살 날 얼마 안 남아서 괜찮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자식들한테 이 쌀을 보내줘도 되느냐라고 걱정들을 하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일본하고 독일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녹조, 우리가 단순하게 녹조라고 하는데 그 녹조가 아니고 남조류라는 성분입니다. 그 남조류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이 독성 물질이 있는데요.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그 농산물에서 그 독극물이 검출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왜 포 해체를 반대해요, 농민들은? 정치권이 선동하니까 그렇죠. 정치권이 선동한다? 지난 2월 22일 날 4대강
발표 이후 보호 처리 방안 발표 이후 금강이 한번 뒤집어졌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TV에서나 보던 뭐 황교안, 나경원 포함해서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들이 다 왔습니다. 그렇게 선동하고 공주 시내에 수백 장의 현수막이 도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공주 시민들의 여론인 양, 결집된 의견인 양. 그렇죠. 그리고 방송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가두 방송까지 했습니다. 사실 그거 다 사기였죠. 그 이후에 계속 그 무리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검증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환경부가 금강 공주보 수문 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 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자료를 충남도 민간협동조사단에다가 보고를 올렸는데요. 그 자료를 봤더니 금강과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사기 친 거죠. 5332번 쓰시는 애청자분이요. 형님, 뭐 저를 두고 하신 일인가요? 아니면 우리 김종숙 기자님 두고 하신 말씀인가요? 하여간 형님, 제 고향이 충남 서천군 화양면 완폴입니다. 30년 전에는 금강에서 수영하고 놀았습니다. 보가 지금 다 개방됐다 하더라도 금강에서 수영할 수준은 아니죠, 지금. 화양면 완폴이 제가 한 달 전쯤에 거기 가서 특별 취재를 하느라고 투명 카약을 타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카약이 뒤집어져서 강에 빠졌는데요.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녹조밭입니다. 거기 녹조밭이에요. 아직도. 그리고 그곳에는 4대강 사업 당시에 일부 하천 부지를 연꽃단지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소득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녹조밭에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오니까 지금은 다 풀밭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본부장이고 지금 그 전광훈 씨하고 같이 손잡고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문재인 7대 죄상의 5번째 항목으로 4대강보 해체를 언급했어요.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전 국민의 65%의 식용수를 해결하는 식수 용수를 해결하는 4대강 16개의 보를 해체하려는 죄. 실제로 그 가뭄과 홍수 그리고 식수 용수 문제가 4대강 보로 해결된 건지요? 이 또한 전혀 사기극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제가 지난 11년 동안 취재를 해오면서 많은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국내외 외국까지 다니면서 만났는데요. 만나는 전문가마다 던졌던 질문은 똑같습니다. 혹시라도 흐르는 물을 막아서 수질이 살려진 애가 단 한 곳이라도 있는지 그건 없는 거죠. 아직까지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었고 흐르는 물을 막아서 수질을 살리겠다라는 것은 감히 어떻게 보면 신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아니면 사이비 교주들이 하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보라는 것은 크든 작든 물을 담수하는 곳입니다. 결국 홍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보니까 러시아 시베리아에 있는 댐이 하나 붕괴돼서 10여 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실종된 걸로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보나 댐은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구조물일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986번 쓰시는 분은 4대강 사업은 잘못만 있습니까? 긍정적인 측면은 없나요?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 하나 있죠. 뭡니까? 사실은 강 주변에 농민들이 농사 짓고 살아가는데 그 농민들이 거름과 비료를 뿌린다라고 해서 농민들 다 내쫓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똑같이 소나무나 나무를 심고 농약을 뿌리고 거름을 뿌린 행위가 잘못된 거죠. 제가 봐서는 4대강에서 잘한 걸 저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여태 못 찾으셨어요. 단군 일의 최대 토목 사업으로 불리는 4대강 사업. 그래서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종숙 기자님은 뭐 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파악을 해보셨나요? 파악해봤죠. 물론 강의 현장에서 쓰이기도 했고 공사로 쓰였겠죠. 네, 공사에 쓰이기도 하고 농민들 보상금으로 쓰였고 전문가들 용역에 쓰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똑같이 전문가들이 보 해체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전문가들은 그 물이 썩든 안 썩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썩는 게 더 좋다라고 합니다. 아, 계속 어떻게 이 보완
비용이 또 그렇죠. 들어가니까요. 물이 썩어야 네. 수질이 악화되고 네. 용역이 발주되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김종술 시민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영화 삽질에 이번에 나오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